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과거 블랙록 CEO가 자산 토큰화에 따른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한 8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자산 토큰화의 발전 방향과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17일 날 블랙록 CEO가 자산 토큰화 STO 긍정적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갖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디지털 자산의 FTX가 분가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헤드라인 장식을 했지만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전을 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신흥시장에서 디지털 결제의 급속한 발전을 언급을 했고,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일부 국가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우리는 결제 비용을 줄이고 금융을 포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결제의 큰 발전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그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결제 부분이 약간 뒤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는 자산의 토큰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우리도 빨리빨리 이쪽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으로 약 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블랙록이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허가된 블록체인과 주식 및 채권의 토큰화를 고객과 가장 관련성 높은 영역으로 계속 탐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속해서 진심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3월달 때부터 계속해서 봤지만 이제 ETF까지 보면서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료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CCD 데이터에서 11월 최대 암호화폐 법정화폐 거래액의 원화 비중이 42.8%, 그러니까 한국이 좀 많이 주도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현재까지 원화 시장의 점유율이 17% 증가한 41% 반면 달러 비중은 11% 감소해서 40% 정도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시아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이 좀 더 이런 쪽이 활발하더라. 그리고 2030년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 예측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되게 높은 부분으로 볼 거냐, 낮은 부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베이스 기반으로 볼 거냐, 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도 상당히 이쪽에 무한한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자산 시장에 따른 규모를 우리는 좀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과, 이걸 또 블록체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후회될 수 있을 만한 토큰화 리스트도 제가 요 밑으로 또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또 토큰도 이번에 RWA라고 해가지고 뭐 보게 되면 거의 11개월 동안 8배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여기서도 대부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커다오, 아발란체, 셀로, 스텔라, 폴리메시, 체인링크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런 와중에서도 이제 뭐 LSD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요, 코인을 예치를 한 담보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가능하게끔 해주셨는데, 이게 1월부터 10월 달까지 60배나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보게 되면 전체 디파이 부분에,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디파이 부분이 좀 살아나게 되면 다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대부분 라이도의 리퀴드 스테이킹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부분 대충 흘러 들었던 사람과 이걸 알고 이미 준비를 했던 사람은 좀 더 빨리 매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리퀴드 스테이킹이 되기 직전에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이제 라이도도 리퀴드 스테이킹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기존의 스테이킹은 어떻게 보면 돈이 계속 묶여져 있어서 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확정된 이율은 챙겨 먹을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리퀴드 스테이킹으로 가면서 어떤 좋은 방향성이 있었냐면, 내가 언제든지 유동할 수 있을 만한 이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로켓풀이나 나머지 경쟁사들이 요즘 많이 치고 나오다 보니까 라이더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뭐 32이더로만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해준다고 했지만 이게 점차 이제 꼭 이 고정값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소수나 꼭 적은 이더만으로도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자 농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더 파이낸스 기반으로도 또 볼 수 있었던 측면은 시간계사 그냥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파이낸스로 인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이 대출을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즉 내가 원하는 코인으로 바꿔서 재투자를 또 할 수 있는 풍차 돌리기가 또 가능해졌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여러 가지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비중은 어찌 보면 리퀴드 스테이킹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죠. 그 다음에 랜딩이 높고 그 다음에 브릿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도했던 건 말 그대로 리퀴드 스테이킹으로 빼서 대출도 또 받고 이자도 받으면서 대출로 내가 원하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뭐 USDC나 뭐 테더 뭐 이런 쪽으로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면 또 추가적인 코인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자금으로 어느 정도는 가격이 약간의 부풀린 현상이 좀 있었다. 이 데이터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죠. 보게 되면. 그래서 현재 있는 비중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랜딩 규모가 좀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디파이 쪽에서 제가 옛날에도 디파이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지만 결국엔 디파이에서 또 해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디파이는 또 한번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라이도 있었고요. 로켓풀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부분 여기서도 경쟁이 계속 심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런 건 뭐 좋은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서클이 FTX 채권 중에 일부를 좀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서에 서클 CEO가 제레미 알레어의 서명도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채권 양도자가 공개가 좀 안 됐고 규모도 공개가 안 됐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내가 USDC를 운영하는 서클사가 그래 우리 그냥 코인만 하지 말고 거래소도 하나 그냥 가져가자 이렇게 했었을 때도 재밌는 구상과 구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있는 테더와 지금 USDC에 있는 괴리포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소식인데요. 코인 거래소 예치금이 이자 지급을 해야 된다. 내년 7월부터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거래소 부분은 이제 예치금의 운영 수익이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되니까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K뱅크나 나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워낙 입출금에 이제 제휴를 맺었던 은행사들은 이게 오히려 수수료의 일부분을 나눠먹기식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한 1,000원 정도씩 출금할 때 좀 들어가잖아요. 그걸 아마 나눠 먹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금리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또 추가 소식 몇 가지만 또 보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서 소득 증가분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초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CPI가 내려갈 수 있는 하한선은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내려갈 수 있는 상한선은 최근에 뭐 제조업이나 뭐 플랫폼 회사들이나 이런 쪽이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어땠습니까? 4년 동안 뭐 합치면 뭐 24% 뭐 30 몇 퍼센트 많게는 뭐 40% 넘게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라는 건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도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 부분이 어느 정도 CPI를 찍어 눌러 주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좀 빨리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내려주었는데, 그게 이제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이 최저 하한 구간을 보다 더 위에 있다 보니까 CPI 내려가는 힘은 더욱더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제 동결이 이제 진행을 했던 시점이 벌써 두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세 차례죠. 공식적으로 동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달 기준점으로 1년 정도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폭은 아무래도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찍고 다시 4%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변동폭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2024년도 때 들어오면 뭐 악재라고 해봐야 뭐 리파이낸싱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해외 리츠들 다 포함을 해서 리파이낸싱 비중, 특히나 미국 리츠 리파이낸싱 비중이 도래하는데 뭐 재임차가 안 받쳐지거나 그런 확률도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요즘 빈번하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부족분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리파이낸싱 비중에 있는 대출 만기 부분을 어떻게 이자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걸 끊어낼 수 있을지, 그게 아마 시장의 충격 부분을 많이 줄지 적게 줄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로빈후드도 이제 좀 보게 되면 이번에 주식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량의 급증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또 로빈후드도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디파이 부분은 재미가 없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도 그냥 데이터만 그냥 대충이라도 전체 데이터량만 보신다라고 해도 약간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뭐가 주도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지만 체크만 하셔도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할 때도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항상 조회수가 매우 안 나오는 거에 조금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데일리 뉴스를 다룰 때는 별로 저도 뭐 그렇게 막 기대감은 있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제 따로 뭐 영상을 만들거나 공부해가지고 올려놨던 거는 제발 한 번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에도 뭐 라이도 관련됐던 내용도 거의 상반기 때 한번 다뤄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부분을 뭐 했지만 결국엔 그 자리가 안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디파이가 안정화가 되었다. 지금은 이제 조정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술적 패턴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도, 추세 기반용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RSI 85가 넘었으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도인데, 조정 국면이 세게 나오는 이유도 아무래도 올라왔던 높이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을 일단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주었다는 것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척도로는요, 여전히 USDC 물량의 추이는 이번에 차익 실현 부분에 따른 물량 추이가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으로 이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만 보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입금되는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다소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